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한국에게 정 주고 싶으면 익명으로 마스크를 달라고 폭탄을 투척한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장 마키노 요시히로는 포브스 재팬에 해괴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하면 안 되냐고 발언한 겁니다. 마키노 편집장은 한일 상호 간에 악감정이 있으니 마스크를 주고 싶으면 조용히 익명으로 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의 관계와 정치적 마찰이 인도주의에 방해가 된다면서 말이죠. 일본, 한국이라는 꼬리표 달기는 그만하고 지원하는 쪽은 밝히지 않고 지원받는 쪽도 선의를 그냥 받을 수는 없냐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익명 기부와 그 마음을 존중하는 타이거 마스크 운동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것은 무리냐고 똥을 투척했습니다. 양국의 관계나 악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인도적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언제적 가짜뉴스에 아직도 마스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지원 따위는 필요 없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한국에 원조를 했다가는 나중에 한국이 어떻게 물고 늘어질지 모른다. 어떤 분야건 한국에게 고개 숙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한국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테니 교류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모두 한국 측에 책임이 있어요. 올림픽 방해, 후쿠시마 차별, 화이트국 제외에 대한 역공작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네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한국 측. 이렇게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이 넘쳐났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뭘 어쨌다고 혼자 열폭하는 거죠?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두고 일본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불량이라며 수입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산 마스크는 비위생적이라고 까내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는 안 팔아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검사 건수가 많다며 곧 의료 붕괴가 날 것이라고 나름의 뇌피셜을 내놨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는 무관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정 마스크를 지원해주고 싶다면 위안부 없었던 일로 해라 며 빅딜을 제시했습니다. 지원해주고 싶으면 마스크 품질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누가 일본어로 좀 외쳐주실 분 없나요? 안 판다니까? 우리나라의 한 네티즌은 니들보다 못 사는 나라 대응 겁나게 잘하고 선진국들보다 대처를 잘해버리니 배알이 꼴리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재난 지원을 익명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멍청이들아? 라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볼판지나 뒤집어 쓰고 사시오. 진짜 받고 싶은가 봐. 그러게 평소에 좀 착하게 살지 이것들아. 등의 댓글도 넘쳐났습니다. 도와줘봤자 나중에 뒤통수 친다는 댓글도 당연히 많았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한민국은 수백 명의 구조 인력과 물자는 물론이고 역대급 최대 성금을 모아서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적십자사에 전달된 금액만 560억 원이었고 사랑의 열매로도 3천억 이상이 모여 일본으로 전달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붕산 52.6톤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게 전달된 금액과 물자는 사상 최고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석유류를 엄청나게 지원해 국내 수도권 주유소들은 기름이 없어 영업을 중지한 곳이 많았습니다. 결국 전시에 사용하는 비축유를 빼서 쓰는 조치까지 하게 됐죠. 이렇게 한국에서 일본에게 퍼줬는데도 돌아온 건 독도도발과 역사 왜곡 교과서였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국인들은 진주만을 기억하라면서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인들은 일본 역사와 연계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도 진주만 공습을 잊지 않으셨다. 일본아 진주만 기억해? 인과응보다 등 전범 국가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죠.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서 관동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은 지진 피해를 겪은 일본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사진처럼 관동 대지진 기부금 모금 행사에 엄청난 인파가 줄을 설 정도로 모금액은 상당했겠죠. 그리고 약 20년 뒤 일본은 그 은혜를 일본식으로 통 크게 갚았습니다. 1941년 진주만을 침공한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빡친 미국은 초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일본을 응징합니다. 결국 핵폭탄 2발까지 시원하게 때려맞은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죠. 그 이후로 일본이 또 까불까봐 아예 주일미군이라는 점령군을 보내서 오키나와를 점령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지금은 독립국인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거라면 일본의 주일미군은 점령군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밀떡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검색 사이트에 일본 군함 중 야마토 무사시가 왜 없죠?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금지됐나요? 미군 군함은 엔터프라이즈, 호넷, 니미츠 다 있잖아요? 라는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야마토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야심차게 선보인 세계 해군 역사상 유례없던 거대한 전함입니다. 일본 제국 군부의 야심작인 이 괴물은 1942년 미드웨이 작전의 첫 출격에 닻을 올렸죠. 야마토는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이었지만 거대하기만 했을 뿐 엔진, 레이더, 사통장치, 호신 안정장치 등 기술력이 부족했고 성능도 떨어졌습니다. 야마토는 항공기의 좋은 표적이었고 함포 사격은커녕 회피 기동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야마토는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해전 패러다임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장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내내 거의 망신에 가까운 초라한 전과를 올리는데 그친 야마토는 결국 1945년 4월 7일 규슈 남서쪽 해상에서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말았죠. 야마토는 태평양 전쟁 패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야마토함을 그대로 보유하는 건 꽤나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일본 제국 해군 함선 이름을 계승하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한테 참교육당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 그따위 이름을 군함에 감히 붙일 수 없는 겁니다. 괜히 트럼프가 우린 아직 진주만을 기억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2018년 6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린 아직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발언해 아베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일본의 무역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적자에 대해 붕괴하며 아베 총리에게 미국의 쇠고기와 자동차 수출업자들에게 더 유리한 무역협정을 요구했죠. 트럼프는 2017년 11월에도 취임 후 처음으로 하와이를 방문하고 일본으로 향하며 진주만을 기억하라, 애리조나함을 기억하라,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며 트위터에 비장한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아베를 친한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철저히 감시하며 말 안 들으면 얼마든지 두들겨 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가 있으니까 부하로 삼기는 했지만 한 번 배신한 놈이 두 번 배신 못하겠어요? 미국도 이 진리를 아니까 예의주시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 네티즌은 한국과 미국이 어려울 때 일본이 도와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도와주기는커녕 어려울 때마다 매번 뒤에서 칼을 꽂은 나라다 라며 일본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2019년에도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또다시 침략했습니다. 7월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걸어오자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일본을 비판했죠. 자국 기업이 입는 피해마저 당연하게 여기는 일본의 태도는 카미카제 자살 폭격이 이뤄진 진주만 공습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경제전범국가라는 신개념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우리나라는 6.25 전쟁 참전용사에게 지원할 마스크를 수송기에 적재했습니다. 이번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수량은 총 100만 장입니다. 이 마스크들은 22개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한 국가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입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뿌듯하다는 반응입니다. 마스크가 생명 연장의 주요 수단인 시기에 참전 용사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는 넘사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라 한들 신경 쓸 틈도 없이 바쁘게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온 신경이 한국에 쏠려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포털사이트 국제뉴스 주요 기사는 한국 관련 소식으로 대거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원 출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수요 집회 기자회견, 집단 감염 재확산 등 한국 관련 부정적인 소식이 사이트 메인에 매일같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언론을 장악해 한국을 까내리면서 자기들끼리 위안을 삼나 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제발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역시 야동과 관음증의 나라라 그런지 음흉하게 한국을 스토킹하고 있네요.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자신의 식민지, 후진국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아베의 정책과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면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자 배가 아픈 겁니다. 마스크 익명 기부든 뭐든 제발 관심 좀 끄고 자기들 걱정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아이러니하게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천억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의 자회사 PTI-ID입니다. PTI-ID로부터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패키지 2, 3회 2단계 EPC 설계 조달 공사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도스보카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해당 지역은 하루에 3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서 디젤 탈황 설비 등의 4개 유닛 그리고 중진류 촉매 분해 공정 설비 EPC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주 금액은 4조 1천억 원이며 작년부터 진행했던 초기 업무 관련 액수까지 합치면 총 수주 액수는 4조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잔고는 대략 1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는 작년 총 매출 6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14년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하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같은 수주 성공에는 두 회사 간의 끈끈한 인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2000년 처음 수주를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바 있었고 이와 같은 완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쟁 입찰을 통한 통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격과 공기에 대해 검증하고 이 발주하는 회사와의 합의를 만드는 방식인 공동 견적 산출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주회사인 페멕스와의 신뢰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본 설계와 EPC를 연계하는 전략이 잘 먹혔는데요. 그동안 설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기본 설계 분야를 꾸준히 공략해 왔었고 이는 플랜트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에 기본 설계를 수주받고 수행한 바 있었고 해당 과정에서 페멕스가 꽤나 높은 만족감을 보였기 때문에 연계해서 2단계 수주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이틀 전인 29일 공시 자료를 통해 3분기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0.3%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 2,700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영업이익 3,400억 원의 80% 수준을 달성하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역시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이전 실적 최고치인 2017년 65조 9,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 66조 9,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12조 원을 넘겼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상승한 수치죠.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와 4분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돌입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당시 시점 이후로 7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이 IM 사업부에서 4조 4천억 원의 높은 영업이익을 냈고 TV, 가전에서도 1조 5천억 원,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5조 5천억 원, 디스플레이에서 4,700억 등의 이 세트와 부품 모두에서 고른 실적이 나왔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르게 이 반도체 위주가 아닌 특히 상반기에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가전 사업부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주요했고요. 특히 3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Z 플립 2 등의 최신 스마트폰이 연달아 출시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밑받침이 되었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와 맞물려서 상반기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층이 폭발하면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 대비 50%가량 늘었다는 것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보았고, 이 화웨이를 제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서버용 D램의 가격이 3분기 들어서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었지만, 이 비대면 수요가 증가되면서 PC, 게임 콘솔 등의 판매가 늘어났고, 스마트폰, 그래픽, D램 등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2분기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미국의 제재를 맞은 화웨이가 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D램, 낸드 메모리를 삼성전자 측에 대거 선주문한 물량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 애널리스트나 투자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7만원 이상으로 항상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56,000원대까지 떨어졌느냐? 다양한 요인들로 그 원인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꾸 하면서 이 지분 상속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 삼성물산 2.8% 등이 상속 자산으로 남아있고 대략 18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 액수예요. 국내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고 상속세율 50%에 추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가산되어서 총 60%가 되는데요. 대략 10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사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율 3%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대략 3천억 원을 키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해당 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4.18%의 지분이 전체 상속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10월 25일을 기점으로 그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전후 2개월 주가의 평균값으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 2개월 후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그만큼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삼성전자의 주식이 1,000원 내려갈 경우에 1,500억, 100원 내려갈 경우 15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코 무시할 만한 액수가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보면 한 집단, 한 세력이 이러한 큰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론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증거로 통상 3분기 실적 발표 때 냈던 주주 환원 계획을 미뤘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겠죠. 이와 같은 상속세 이슈가 분명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4분기 들어서 D램의 가격이 예상보다 더 빠른 폭으로 떨어지는 것도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D램의 고정 가격은 2.85달러로 전달 대비 9%가량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 역시 8.2%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4달 연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대비해서 미리 선주문한 물량들이 소화가 되었고, 이 데이터 기업들의 D램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에 D램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의 약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지만,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간 공격적인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미 쪽에서 서버용 D램 주문을 올해 말쯤이면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당장 연말의 쇼핑 시즌을 앞두고 서버 증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스마트폰 펜트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D램의 수요 역시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내년 상반기 즈음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당장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삼성전자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